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땡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연암의 문학작품을 드러내기보다는 역경에 가득 찬 인간 박지원의 삶을 조망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그의 인생 행로와 조선 후기를 빛낸 그의 친구들과의 우정, 연암이 나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양반을 벗고 사람을 닮으려오. 저자 김용필, 발행은 문해마당입니다. 연암체라고 불릴 만큼 독특한 소설체의 문장으로 지어낸 그의 이야기들과 기행문이 저작거리의 백성들로부터 한나라의 지존인 군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흥미롭게 읽혔으며 창작의 동기와 과정은 무엇인지도 담았습니다. 조선사에서 연암 박지원만큼 밝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선비는 없었고 그만큼 인간적인 선비도 없었다고 합니다. 양반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우울증과 시대와의 불화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유형의 이야기를 지으며 개화된 세상을 염원하고 준비했던 그는 지천명의 나이인 50에 이르러 뒤늦게 벼슬에 올랐으며 백성을 위하는 목민관으로서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봉사와 개혁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암은 양반이면서 양반 아닌 서민의 삶을 위하여 그들에게 유익한 문장을 써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용필 소설가는 역사소설과 해양소설을 쓰는 작가로 각종 문학작품 공모에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1977년 KBS 교육방송 극작가로 데뷔하여 열린문학소설 신인상과 교단문학 신인상으로 소설계에 발을 딛고 현재 한국문인협회 마포지회 회장,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양문학상으로 한국 바다문학상 본상, 여수 해양문학상 2회 수상하고 한국소설가협회 창작 스토리 공모 3개 부분, 연극, 영화, 드라마 수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공무원 문학상, 월드컵 기념 문학상 등 다수의 공모에서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0여 편의 칼럼과 창작 문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고지 자신만의 문학을 만들어낸 연암 박지원, 그의 진정한 매력을 만나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암의 제비집을 짓다. 도망자 신세가 된 박지원은 선산이 있는 황해도 연암의 깊은 골짜기에 은둔하였다. 이곳은 그가 선산을 옮기면서 목장을 하려고 받은 땅이었다.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편엔 괴함의 암벽이 드리워지고 강을 따라 좌우로 들판이 이어진 금계 포란형의 명당이었다. 그는 이곳에 와서 높다란 암벽 위에 초막을 치고 은신했다. 그가 이곳을 택한 것은 우연이었다. 유람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던 어느 날 높은 절벽 위에 제비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았다. 제비가 사는 곳으로 올라가 보니 넓은 마당바위가 널려져 있고 뒤로 깊은 동굴이 있었다. 그는 동굴로 들어가 보았다. 산제비들이 집을 짓고 무리를 이뤄 살고 있었다. 그는 그곳 제비가 사는 연암 골짜기 안반에 초막을 치고 이름을 고반정이라 하였다. 은둔할 집이 언덕에 있으니 뛰어난 분이 쉬는 곳 같네. 홀로 자고 깨어 노래하니 영원히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리. 그는 고반정을 자찬하였다. 운명적인 도망자가 되었으니 별 수 없이 연암에 초당을 짓고 은거하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로지 소설 쓰는 일에 전념하려 하였다. 그런데 연암에 와서 은거한 지 1년이 되던 해에 스승이면서 장인인 이보천이 귀황제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었다. 정신적인 지주를 잃은 그는 시리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그런
방황을 시작한 것은 장인에게서 받은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장인은 그저 아내의 부친이 아니었다. 학문에 눈을 뜨게 했고 실학이라는 큰 길을 도모하게 해주었던 스승이었던 것이다. 물론 아내는 늘 남편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부친을 원망하였다. 조부 때부터 반골의 기지로 낙인 찍혔지만 처가 역시 세상을 앞서가는 생각 때문에 처삼촌인 이양천이 귀향을 갔다가 유배가 풀려 돌아오던 중 객사하였고 장인도 유배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나 쫓기는 몸이라 장인의 장례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아내가 장례를 치르고 연암골로 찾아왔다. 여보 미안하오. 쫓기는 몸인지라 내가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이러고 있구려. 참 딱도 하십니다. 허구한 날 백수로 정신없이 쏘다니더니 이제는 역적이 되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당신의 팔자도 참 기구하구려. 아내는 원망 어린 어조로 내뱉었다. 그 목소리엔 한이 담겨 있었다.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소이다. 이것이 내 팔자인가 보. 앞으로 어떻게 서슬이 퍼런 홍구경을 피해간단 말이요. 차라리 사죄하고 구원을 청하시지 그래요. 안 될 말이요. 그놈은 아마 나를 죽일 것이요. 왜 하필 당신이 다른 백탑 실학자들은 등용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왜 당신은 그런 상소를 올려서 고초를 당하느냐 말이요. 놈의 세도와 형포를 참아 볼 수 없었던 거요. 그리고 제자들이 등용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정조 임금께서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선배님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채용한다고 하더군요. 누가 그래요? 유득공 선배님께 들었습니다. 잘된 일이군요. 그런 일만 없었어도 당신이 검소관이 되는 것인데 참 딱하구려. 임금이 세상 볼 줄을 알았으니 곧 나를 부를 것이요. 오랜 이별 끝에 찾아온 아내는 불평만 털어놓았다. 그야 그럴 것이 남편 없이 아이를 기르면서 여간 고초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친정에 와서 올케의 눈치를 보면서 손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있으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삭바느질로 돈을 벌지만 가난은 떠질 수가 없었다. 그래도 명문가의 규수였던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남편 없이도 가사를 일구어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 뭔가 풀릴까 하다가도 연이어 발생하는 불행 앞에 그녀는 지쳐 있었다. 평생 백수로 사는 방랑자 남편이지만 이번엔 홍구경의 추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마음뿐 남편을 도울 수는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않소. 참 태평스럽군요. 아무튼 뻔뻔한 성질은 알아줘야 합니다. 허나 묘한 복을 타고났어요. 돈 한 푼 벌지 않아도 당신을 돕는 사람이 있으니 말입니다. 나도 이곳으로 내려와서 살까요? 어떻게 이곳에서 삽니까? 안 됩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꼴을 어떻게 봐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여보, 누군가 익명으로 내게 종종 돈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우리 집으로 쌀과 곡물 그리고 반찬거리 등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누군지 모른다고요? 금시초문이요. 아마 당신에게 신세를 진 사람일 겁니다. 제자 중에서라도. 아내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내심으론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남편의 야윈 얼굴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연암 골짜기로 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발각되면 모두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남편의 방랑벽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같이 있어주는 것이 남편의 방랑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내의 생각은 오로지 과계급조였다. 하지만 그는 출세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소설을 쓰는 일로 살아가는 한량이었다. 아내가 떠났다. 그날 밤 옥량이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높은 벼랑 위에서 제비집을 짓고 사는 그를 바라보았다. 온몸에 힘이 쑥 빠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벼랑의 초막으로 올라왔다.
마침 자리에서 일어난 박지원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몹시 당황하였다. 여기가 연암 선생님 당신이 칩거하는 고당입니까? 그렇소. 숨어 사는 신세인걸요. 아시다시피 홍구경에게 쫓기는 몸이라 한동안 그놈의 서슬이 퍼런 눈을 피해 이곳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악연이군요. 어떻게 그놈과 엮여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홍구경이 현명한 군주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놈이 나라를 망치는 세도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상소를 올렸지요. 홍구경이 북학파와 교조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답니다. 또 그놈이 장난을 치는군요. 임금이 그놈의 세도에 농락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좋은 소문이 들렸어요. 백탑의 제자들이 관문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군왕의 뜻은 그런데 그놈이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옥랑은 가방에서 서양의 실학서를 한 보따리 내놓았다. 청나라 궁정문화를 개혁한 서적과 서양의 양서들을 한문으로 번역한 책들이었다. 박지원은 책을 받아들고 몹시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소이다. 공부를 해서 실학 소설로 엮어낼 것입니다. 좋아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써놓은 소설을 책으로 만들려 내려가려 해도 자금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소설을 모두 책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살 길도 마련할 것이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옥랑. 지원은 옥랑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선생을 존경하니까요. 내게 그럴 만한 재력이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말고요. 옥랑은 국경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녀는 그렇게 번 돈으로 천주 교도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박지원의 문장을 활용하여 천주교 서적을 집필하려고 하였다. 그날부터 그녀는 그와 연암초당에서 같이 지내며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곤 하였다. 위험하고 가엾은 표교자였다. 옥랑, 천주교도들을 잡아들이라는 시퍼런 서슬을 어떻게 피할 것입니까? 홍구경이 있는 한 천주교 표고가 힘들 것인데요. 잠시 이곳에 머물다가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그녀의 행동 반격을 초막 안으로 좁혔다. 만일에 누가 고발이라도 하면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으로 지냈다. 지원은 그녀가 몹시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아내가 연암골로 찾아왔다. 그들이 다정하게 수곶바람으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내가 불쑥 방으로 들어왔다. 옥랑은 놀라 찻잔을 엎어버리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아내는 도끼에 찬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여보, 어떻게 말도 없이 이 먼 곳에 왔어요? 왜 왔느냐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갈 곳이 없어서 찾아와서 잠시 숨어 있는 거요. 천주교 신자? 그거 잘 됐네요. 관가에 고발하면 되겠군요. 여보, 그러지 말아요. 곧 떠날 거요. 어떻게 도망다니는 신세에 첩시를 숨겨두고 재미를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사람이요? 어허, 참. 그런 사이가 아니오. 오갈 게 없는 천주교 신자라니까. 조정에서 박해를 하기에 숨어있는 거라요. 잘 어울리는군요. 쫓기는 사람끼리 잘 됐군요. 그런 식으로 나를 속여요? 홍구경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고 다녔군요. 여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분이 당신에게 생활비를 보냈던 그분이요. 뭐라고? 이 여자가 내게 돈을 붙인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고 돈을 붙였군요. 그때였다. 옥랑이 일어나서 정색하고 말했다. 오해를 갖게 해서 죄송합니다. 전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잠시 신세를 지려고 왔습니다. 그런 사이는 아니니 걱정 마세요. 저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여자는 아닙니다. 가난한 선비의 첩실인데 파괴하고 어쩔 것도 없지요. 그러니 그저 사내가 그리워 사내 옆에서 활락을 쫓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닙니다. 아, 그래요? 나를 도와준 것은 고마워요. 그러나 두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나를 돕는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럼 이 남자 끼고 사세요. 싸늘한 한마디를 던지고 아내는 연암을 떠났다. 옥랑도 짐을 싸들고 가겠다고 하였지만 지원은 그녀를 붙잡았다. 죄송해요. 사건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옥랑이 혼자 남을 지원을 걱정하였다.
정조 임금은 규장각 내에 검서관청을 부설하였다. 이는 실제 검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직으로 정직이 아닌 잡직으로 임용하였으나 정오품에서 구품에 해당하는 관직을 주었다. 임명 절차는 가문과 자질을 고려하여 전임자 2명이 추천한 다음 규장각 신하들이 다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올리면 왕이 결정하였다. 고시 출신이 아니고 임명하는 잡직이어서 여간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잡직인 검서관을 정조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초대 검서관에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유수능 등 북학파 서열 출신들이 임용되었다. 이들의 임무는 규장각 정직을 보좌하여 문서를 필사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매월 정무 집례를 할 때 왕과 신하들 사이에 논의되는 내용을 검서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검서관을 문학파 문학관을 가진 인물로 구성했기에 그들이 바른 정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북학의 새로운 사상적 체제를 적극 수용하였다. 임기는 30개월이었으며 임기가 만료되면 그중 2명을 임의로 홍문관으로 선발하여 검서관 겸 서반체 아직을 맡게 하였다. 이덕무는 이 사실을 먼저 박지원에게 알렸다. 박지원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음을 은근히 기뻐하고 있었다. 비록 정조를 보좌하는 노론 시파들이 자신을 사도세자를 죽게 한 벽파 일원으로 모아 고초를 당하고 있으나 정조는 그가 홍구경의 개인적인 반목으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정조는 내심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자신의 입지가 강화되면 언젠가는 박지원에게 중책을 맡길 생각이었다. 그러나 박지원은 북학 실학파의 스승인 자신만의 등과도 못한 채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홍구경이 정조를 개인 면담하였다. 검서관으로 등용한 서울 출신들은 사도세자를 음해한 벽파들입니다. 그들이 실학을 내세워 천주교의 전파를 돕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자들을 등용함은 대신들의 반감만 살 것이니 철회하여 주십시오. 도승지가 염려하는 북학파 서월 선비들은 벽파가 아니고 개혁파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개혁 이상과 뜻을 맞춘 인사라서 등용했소이다. 관료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관료들의 눈치를 보며 정치를 했소이까? 이상이 맞지 않으면 누구든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이라는 북학파 선비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자가 도승지의 세도를 꼬집어 상소했다가 탄압을 받아 어디론가 피신한 모양인데 그가 올린 상소문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소이까? 그건 한마디로 조정을 모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처리했사옵니다. 임금께 올리는 상소를 도승지가 마음대로 처리한단 말이요. 이제는 도승지가 마치 임금이 된 듯이 하고 있지 않소. 전하, 신의 불찰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박지원을 불러 내게로 보내시오. 정조는 도승지의 홍구경의 세도가 자신의 개혁 이상을 망치는 행위라고 몹시 언짢아 하였다. 그런데다가 그 즈음에 도승지 홍구경을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쳤던 것이다. 정조는 더 이상 그를 옆에 둘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새를 다 잡으면 활은 창고에 버려지고 토끼를 잡으면 개는 삼는다. 는 말이 있는데 지금 정조는 자신의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통감하고 있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냉담한 현실이란 말이야. 정조는 입술을 깨물었다. 홍구경은 끝내 엄청난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권력욕에 불타 임금 위에서 군림하는 불충한 입지를 드러내었다. 과도한 탐욕으로 임금의 신임을 핑계로 세상을 소나기에 넣고 흔들려다가 그만 좌초하는 화를 스스로 불러 일으켰다. 자신의 누이를 정조의 후궁으로 만들어 후사를 두어 후계 구도를 대비했으나 누이인 원빈이 죽자
초조한 나머지 효의 왕후를 독살하려다가 적발되자 궁중의 나인이 저질렀다는 자백을 폭형으로 받아들여 죽이는 등 세도가 극에 달했다. 여론의 향방이 수상하자 전략을 바꾸어 후궁 간택을 방해하고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의 아들을 원민의 양자로 삼아 완풍군이라는 작호까지 내리며 왕통을 승계하고자 구체적 계략을 세우다가 발각되었다. 정조는 그렇게 신뢰했던 홍구경이 변하자 더 이상 그를 옹호하면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였다. 1780년 8월 15일 사절달인 열하에서 권릉 황제 만수절 행사를 끝나고 연경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었다. 연암은 열하에서 보고 느낀 필담을 패설로 담았다. 청나라의 황성인 북경은 조선이 생각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다양한 서양의 문화를 수용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생소했다. 만주덕이 중국을 지배한 후 한족과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고 한족이 만주족의 문화를 배우는 입장이 되었다. 변발은 만주족 남자들이 머리 모양이었다. 정수리는 스님처럼 깎아버리고 뒷머리를 길렀다 느린 행태였는데 이런 변발을 흉한 오랑캐 머리라고 비웃었던 북경의 한족들이 유행처럼 변발을 하고 다녔다. 연암은 그런저런 변화를 기록하였다. 돌아오는 길은 심양을 거치지 않고 중간 코스를 택했기 때문에 보름 정도는 빨리 올 수 있었다. 연암이 열하일기에 공식 기록한 여정은 1780년 6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압록강을 건너 북경에 도달한 후 거기에서 열하로 갔다가 열하에서 다시 북경으로 돌아올 때까지였다. 하지만 연행당의 실제 여정은 5월 25일 한양을 출발하여 그해 10월 27일 한양에 도착했으므로 장장 6개월에 걸치는 기간이었다. 힘들었던 6개월 동안에 연행사가 끝났다. 연암은 어찌나 많은 기록을 수집했던지 자료가 수레에 가득 차서 넘칠 정도였다. 조선으로 돌아와서 박명원은 연행사를 정리하려고 조용히 박지원을 집으로 불렀다. 형수가 나와서 박지원을 맞았다. 화평옹주가 22살로 죽은 후에 새로 맞은 부인이었다. 형수는 그를 위한 푸짐한 주안상을 마련하였다. 박명원은 동생 지원과 편안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연행사로 갔던 소감이 어떠냐?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현님 덕분에 세상 구경 잘했습니다. 실학에 관한 것도 많이 보고 배웠느냐? 네, 그럼요. 배운 것을 정리해서 패설로 엮어 조선에 전파시킬 일만 남았습니다. 참, 난 자네의 마음을 도통 모르겠어. 그까지 패설을 써서 무엇하나. 힘없는 백성이 그나마 잘 사는 길은 실학으로 개혁하는 것뿐입니다. 이용 후생이 실학사상으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뚫을 것입니다. 답답하구나. 자네가 무슨 힘으로 그런 큰일을 하나. 그런 일을 하려면 높은 관직을 얻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자넨 그런 위치가 아니자는가. 딱해서 하는 말이야. 글쎄 이 시대의 천재가 관문에 나가지 않고 그 좋은 세월 다 놓쳐버리고 초야에 묻혀 글이나 쓰고 읽고 소설이나 쓰는 백수 신세에 어떻게 백성을 계몽하겠다는 건가? 그건 망상일 뿐이야.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야. 저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기회가 있겠지요. 기회? 그건 꿈이야. 실학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이 허무맹랑한 꿈이란 말일세. 당장 힘이 없으나 기회는 있겠지요. 방법은 관문에 나가는 길뿐이야.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이용 후생의 과학적인 사고를 민중의 일상에 주입시키는 글을 써서 성리하게 묶인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사실 천국에 가서 배운 것을 곧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자네의 이상은 내가 알고 있지. 화려하고 거창하다는 것도. 그러나 임금도 당하지 못하는 파당의 뜰을 어떻게 자네 혼자 깨트리나. 소용없네. 등과를 하게나. 이 나이에 등과를 해서 뭐합니까?
박지원은 연행록을 집필하기로 하였다. 먼 훗날 그가 쓴 연행록이 새나라를 위한 법고 창신과 부국 창신의 기틀이 된다고 일러준 박명은의 말을 되새기며 집필에 전념하였다. 연함은 두문불출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적인 문장으로 논평을 가하며 기록해갔다. 연행록을 쓰는 지원의 마음은 즐겁고 행복했다. 지금까지 경서에 입각된 규정된 시 문장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패설로 구성한 문장이기에 더 감동을 줄 수 있었다. 연함은 열하일기를 씀으로써 패설 문장가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그가 연행록 집필에 전념하고 있던 어느 날 홍대영이 찾아왔다. 연함, 연행록 쓰느라 바쁘신가? 네, 연하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임금이 부탁했다고 들었네. 모쪼록 잘 쓰게. 자네 연행록은 지금까지 다뤄온 연행사와는 달라야 하네. 실학사상을 강조해서 주입시켜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국창신의 발판을 삼는 글을 쓸 것입니다. 고맙네. 내가 적극 지원하지. 홍대영은 연함이 열하일기를 집필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 사실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드는 것이었다. 가난한 지원에겐 그런 돈이 없었고 집필하는 동안 생활비가 없었다. 소와 염소를 줄 테니 길러보게. 새끼를 낳아 늘려서 집필에 보태 쓰게나. 이 돈은 적어도 1년간은 그런 데로 쓸 수 있는 돈이네. 유용하게 쓰게나. 홍대영은 그에게 소 2마리와 염소 4마리, 공책 20권, 돈 200냥 등을 내주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런 걱정 말고 집필에만 열중하게. 자네의 연행록이 세상에 나오면 우리같이 이용호생의 민생구제 실학을 펼치세. 연함은 홍대영이 대준 돈을 들고 연암으로 내려갔다. 의연한 가교로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사실 세도가의 자제가 아니면 공부하면서 책을 낸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집필과 종이 사는 것만으로 만만찮게 돈이 드는 일이었다. 적어도 1000여장의 한지가 필요하고 필목만도 200여 개는 되어야 했다. 붓값도 쉽지 않았다. 좋기 100자루는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사려면 논밭 5마지기는 팔아야 하는 돈이었다. 연함은 연하일기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상을 연함체라는 폐가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꼭 3년에 걸쳐 써낸 연하일기 초고를 가지고 삼종형 박명원을 찾아갔다. 박명원은 그의 글을 보고 찬사를 보냈다. 자네의 기록은 그간의 연행록에서 보여준 고문체가 아니고 폐간체이고 잡록이구먼. 이런 글이 재미는 있지. 정말 자네의 탐구력은 대단하구먼.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일세. 형님, 그러나 내 글은 성략의 근본을 고수하는 수구 세력들에겐 반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통의 시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 폐간 잡록이니까.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세상은 점점 실리적인 사상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야. 이런 때 자네의 글은 새로운 가치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형님, 저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던 폐간 문학으로 쓴 열하일기를 세상에 내놓고 백성들이 읽게 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일세. 나도 이 글을 임금께 바칠 생각이네. 원본 말고 부분 있지? 네, 하지만 임금께서 어찌 보실지. 염려 말게. 자네의 글은 정조 임금께서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상 정치와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걸세. 그럴까요? 뜻밖의 찬사였다. 대의 명문을 존중하는 노론 수구파의 수뇌인 박명원의 찬사는 의외였다. 그러나 박명원은 정조의 심사를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수고가 많았네. 내가 자네를 청나라 연행사로 데리고 간 것은 바로 이런 글을 원했던 것이네. 내 꼭 임금께 자네의 열하일기를 보여드릴 것이네. 그저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네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역관이 되고 싶습니다. 등거하지 못한 선비가 무슨 역관이 된다고.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을 했나?
여건이 되어 더 많은 실학을 연구하여 백성들이 편히 사는 이용후생의 삶을 계도하고 싶습니다. 벼슬길에 오를 생각이 있다는 거지 등가하지 않아도 규정각 검소관 같은 직책을 가질 수도 있는데 원한다면 내가 한번 알아볼까? 아닙니다. 알다시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자네 같은 천재가 초야에 묻혀 산다는 것은 나라의 손해이고 우리 가문의 수치일세. 죄송합니다. 조상을 욕되게 한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자네가 원한다면 새 길을 열어줄 수 있네. 이용후생의 실학을 실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논의가 되고 부상시켜야 할 사안이야. 그러려면 먼저 연암 자네가 관문에 나가서 뜻을 펴는 것뿐일세. 연암은 박명윤에게 열하일기를 올리고 돌아와서 백탑 모임 회원들을 불렀다. 백탑의 동지들이 규장각 검서 관저에 모였다. 출판 기념을 하는 자리였다. 실학파들은 연암이 열하라는 이름을 붙여 쓴 연행록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며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시대를 초월한 문장입니다. 패간 잡록이긴 해도 음담패설이 아니니 훌륭한 문장입니다. 이런 좋은 문장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이덕무가 그의 문장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열알기는 우리들의 실학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희수가 말했다. 난 이 책을 단순히 문학작품으로 쓴 것이 아니고 이용우색의 실학서로 썼다네. 압니다. 제가 쓴 북학기와 더불어 선생님의 열알기는 새로운 문풍을 조성할 것입니다. 박제가가 말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득공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이 쓰신 글을 임금님께서도 읽었으면 합니다. 이덕무가 연암에게 정조의 의향을 전해줬다. 응, 읽게 될 것이네. 벌써 형님께 전달했으니 아마 올렸을 것이네. 벌써 그리 되었습니까? 술잔이 오가고 있었다. 이때 연암이 박제가를 불렀다. 참, 초정에게 전할 말이 있네. 영경에 가서 자네처럼 생긴 선비를 만났네. 왕민호라고. 땅딸막한 키에 털복숭이 원숭이처럼 생긴 용모. 그리고 그렇게 못생긴 사람은 처음이었네. 자네보다 더 못생겼어. 그런데 문장 하나는 자네처럼 일품이더군. 선생님께서 또 나를 놀리십니까? 아니야, 난 그자와의 필담에서 졌다니까. 어찌나 학문이 넓고 깊이가 있던지 끝을 모를 지경이었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어를 실학으로 설명하더군. 다행이군요. 나를 닮은 놈이 학문의 최고라니. 그런데 여자들이 싫어해.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니까. 또 저를 놀리십니까? 박지원은 박제가를 놀리는 것이 재미있었다. 출판기념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홍대영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았다. 연암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젖었다. 실학의 거목이며 과학과 천문학에 해박했던 천재가 쓰러진 것이다. 담헌 홍대영. 그는 연암과 더불어 실학으로 세상을 바꿔보자는 꿈을 같이 꾸면서 서양의 발전된 과학과 문물을 소개해준 선배이자 친구였으며 공공한 지원의 형편까지 헤아리는 자상한 형님이기도 했기에 연암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1776년 사헌부 감찰관을 지내고 다음 해에 태인 현감을 거쳐 1780년부터 영천 군수가 되어 1783년에 세상을 뜰 때까지 자신이 터득한 발달된 청나라와 서양의 학문과 이론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으나 시대적 환경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다가 죽은 것이다. 연암은 백탑 모임 동지들과 홍대영의 영전에 문상을 갔다. 너무나 큰 슬픔이 닥친 것이다. 이제 같이 큰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는 갔다. 더구나 2해 전에 이미 연암의 절친한 선배이자 벗이었던 석치 정철 쪽까지 세상을 뜨고 없었기에 그의 상실감은 컸다. 담원과 석치는 모두 연암보다 연장자였지만 흉어물 없이 친구로 지냈고 두 사람이 밤새워 천문학과 지구과학을 논하면 연암은 그 옆에서 꼬벅꼬벅 졸면서도 만남이 아쉬워 자리를 함께할 만큼 각별했던 사이였다. 홍대영은 북아파의 선구자이며 지구의 자전설을 말하던 과학자였다.
홍대용은 북학파의 선구자이며 지구의 자전설을 말하던 과학자였다. 또한 토지의 균등 분배와 부병제를 토대로 한 개혁 경제 정책을 주장했다. 실사고시 정신에 따라 신분제도 개혁을 위해 과거제를 없애고 선거에 의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며 신분에 관계없이 8세 이상의 모든 아동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그의 교육개혁이론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사상이고 의식이었다. 그는 놀고 먹는 귀족계급이 나라와 백성을 좀먹는다고 주장하며 노동을 하지 않는 양반계급을 공격하였다. 천문, 음률, 산수, 과학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이론가이자 시대를 앞선 천재였다. 연암은 담원 홍대영의 영전 앞에서 조용히 그를 떠올렸다. 학문만 탁월한 것이 아니었던 홍대영은 덜시모라는 양금을 치고 가물을 즐기는 풍류가 있었다. 술집에 가면 언제나 그 옆에 기생들이 모여들었다. 여자를 잘 꿰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어느 날 홍대영이 양금을 치며 노래를 하자 기생들이 모두 그 모습에 홀딱 반하여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노래와 양금 연주에 일가견이 있었다. 청나라에 갔다가 천주교당에서 양금을 배웠노라고 이야기를 하며 연암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다면서 한박 웃음을 짓던 그의 모습이 선연히 떠올랐다. 홍대영이 죽은 뒤 연암은 자기 집에 있던 악기들을 내다버리고 한동안은 음악을 듣지 않게 되었다. 연암은 홍대영의 초상을 치르고 다시 제비집으로 돌아왔다. 사람이 감동이다. 양반이지만 양반을 거부하고 깊은 학문과 지혜를 가졌음에도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고 힘없고 나약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더불어 사람의 향기를 공유했던 연암의 인간됨에 연민의 정을 느끼며 아름다운 인간미에 듬뿍 빠져보지 않으시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안녕.